그날도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숨만 쉬어도 다 알아차리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누군지 잘 몰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하루라도 편히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남편 앞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간병지원금이며 장기요양급여, 제 사비까지 합쳐서 간병인을 고용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일찍이 외국으로 취업을 나갔고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 저 셋이 남았죠. 며느리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늘 집안일에 무심하고 아픈 시아버지를 외면하는 모습에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에는 제 급여가 좀 늦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매달 빠짐없이 며느리에게 간병비를 전달해 왔고 며느리는 그것을 간병인 선생님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해요. 이번 달은 제가 직접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은행에 들렀습니다. 남편 명의의 간병비 통장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지급 내역이 모두 빠져 있었고 한 번에 5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한 번에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외출이 잦아졌고 얼마 안 가서 고급 외제차를 끌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 차 어떻게 된 거니? 갑자기 새 차를 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재테크 좀 했더니 수익이 괜찮아서요. 엄마는 그런 거 모르시죠? 그 순간 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간병비를 재테크로 썼다는 얘긴가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증거도 없이 따지기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간병비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간병인 선생님의 진술서를 받고 며느리가 차를 구입할 때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모였을 때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간병비를 며느리가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액수도 적지 않고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분명한 횡령입니다. 남편분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이 보호자라는 이유로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평생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었지. 하지만 내 남편이자 내 시아버지의 병을 내가 이용했단 걸 알았을 땐 참을 수가 없더라. 며느리는 처음엔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돈 좀 썼다고 이 난리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깟 돈이 아니라 내가 발로 밟고 지나간 인간의 존엄이야. 며느리는 결국 검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차명의 대금 지급 방식, 자금 출처까지 모두 조사됐고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의 간병비를 개인적 사치에 사용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손주는 매일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없어진 자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간병이지만 며느리의 무관심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지난날보다는 훨씬 낫다고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엄마를 찾으며 울곤 했습니다. 제가 팔에 안고 조용히 달래주면 한참을 울다가도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며 말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일이 좀 있었단다.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떠난 뒤로 저는 남편 간병에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새로 고용한 간병인 선생님은 참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고 매사에 남편을 아버지처럼 공경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컨디션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집 며느리 뉴스에 나왔더라. 치매 시아버지 간병비로 외제차 뽑은 횡령죄로 실형받았다고. 그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소했어.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잘했어. 세상에 그런 건 그냥 두면 안 되지. 남편 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니.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으면서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는 죄책감은 마음 한편을 계속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 쪽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엔 며느리의 사과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의 욕심에 판단을 그르쳤고 그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은 어머님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사과의 말보다 마지막 문장 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아이만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날 밤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자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래, 넌 아무 죄도 없다. 내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든 넌 내 손주고 나는 널 끝까지 지킬 거야. 며느리 쪽의 합의 요청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용서란 말은 쉽게 꺼낼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심이 되려면 그만한 책임을 다 지는 시간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손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등굣길에 배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지만 가끔씩 제 손을 꼭 잡거나 창밖의 햇살을 따라 시선을 움직일 때면 저는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손을 놓지 않고 매일 같이 앉아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며느리에게서 짧은 편지가 도착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님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녀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고민보다도 인간이란 참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다시 시간을 돌려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그 즈음부터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관계라고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 약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쥐고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괜찮아요. 난 아직도 당신 아내예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은 결코 비참하지 않다고. 손주는 점점 커가며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저에게 묻더군요. 할머니, 사람은 왜 나쁜 짓을 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가끔 실수하고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하지.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늦은 건 아니란다. 그러고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자랄지는 결국 어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묵묵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간병인 선생님은 가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시고,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남편이니까요. 한때는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면 내가 나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아픕니다. 만약 며느리가 그때 그 돈을 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이도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에 다녔을 테고 저는 어쩌면 더 평온한 일상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니까요. 남은 건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뿐입니다. 며느리는 복역 중에도 아이의 사진을 달라고 종종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아직까지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심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진심뿐이라는 걸 저는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그 진심이 언젠가 며느리에게도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고요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병세는 여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평온함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아이와 손을 잡고 잠들기 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작지만 아주 단단하단다.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서로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그 말에 아이는 꼭 제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엄마처럼 되지 않을게요. 할머니처럼 될래요. 그 말을 들은 날 밤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바르게 살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돕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후회 없이 제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며느리가 복역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범수로 분류되어 조기 가석방 심사가 예정되었고 피해자인 저의 의견서를 요청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며느리의 편지들을 꺼내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보다 변명이 많았던 편지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담담하고 간절한 말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도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고 눈빛만 맴돌 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눈빛이 참 깊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란 게
그렇게 쉬운 걸까요?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저에겐 어떤 대답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형벌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의 삶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 다시는 제 가족을 상처 입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는 조기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날 그녀는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서성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 다시 받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다시 품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변한 외모보다 더 크게 바뀐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존심과 계산이 가득하던 눈동자가 이제는 부끄러움과 간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넌 내 아들의 아내였고 지금도 손주의 엄마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냐고? 글쎄,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야. 하지만 아이는 내 손주야.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이를 보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도 허락했고 아이에게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계시단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보자.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엄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는 마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듯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냉큼 달려가 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없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하구나.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심스레 인사를 건넬 때면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며느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이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정하게 들려주었고 며느리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도시락 너무 맛있어. 친구들도 부러워해. 그래? 그럼 다음엔 우리 둘이 같이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한동안은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다시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물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가슴을 내리쳤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은 조금 이르단다. 시간이 더 필요해. 왜요? 엄마 이제 착하게 살잖아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엔 이미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도는 질문을 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나만 아직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만 아직 그 아이보다 못한 어른인 걸까?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손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마치 제 마음을 달래는 듯 따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안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다시 집에서 살 수 없냐고 묻더구나.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죄책감 없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잘 알고 있어. 나도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껴. 하지만 가족이란 말, 그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깨달았지.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장 이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야. 당분간은 옆 동네에서 살면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간호하는데도 함께 해봐. 그 과정을 지켜보고 진심이 맞다면 그땐 나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약속대로 근처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선생님과 함께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 작은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갈 때, 낙엽을 쓸 때, 말없이 식탁을 닦을 때마다 저는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태도는 성실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역시 이상하게 그녀가 들어오면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렴풋이 그녀를 기억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모습에 저는 점점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찬은 멸치볶음이야. 너 예전에 멸치볶음 짜게 했던 거 기억나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물로 씻어내서 다시 볶으셨잖아요. 그래, 그땐 참 어이가 없었지. 그렇게 다시 대화가 이어졌고 조심스럽게 웃음도 오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날카로운 침묵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그녀가 쌓아가는 작은 배려들과 진심 어린 태도가 조심스레 덧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식탁 위엔 남편이 드시기 좋은 죽을 올려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다시 잘 보이려는 의도는 아닌가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손수건에 묻힌 물수건을 제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미음 끓여놨습니다. 입맛 없으시면 그거라도 한 숟갈 드셔보세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누워 있으니 옛날 제가 친정어머니께 받았던 돌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눈앞의 것만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도 모른 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고백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바로잡으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던질 말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의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던 그가 며느리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려 따라보는 일이 늘었고 그녀가 손을 잡아들이면 아주 잠깐이지만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은희예요. 그녀가 조심스레 속삭일 때마다 남편의 눈동자가 떨렸고 저는 그 작은 반응들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린 건 불행이었지만 그 병이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무섭고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우린 지금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과제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죠. 할머니,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엄마, 나, 그리고 아버지. 그림 속엔 제가 가장 크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 옆에 서 있었으며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옆에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며느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난 당신 대신 기억할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에게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처음으로 네 식구가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함 속에 간간히 웃음이 섞였고 조심스레 건네는 반찬 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이라는 건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가족의 저녁 식탁엔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마저도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평화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저보다 먼저 수저를 챙겼고 제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처음엔 오히려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억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우리 가족 도시락 싸서 소풍 가요. 학교에서 가족 소풍하는 날이에요. 손주의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몇 해 전 남편이 처음 이상 증세를 보였던 날과 똑같은 날짜였거든요. 남편은 그날따라 아침부터 고개를 자주 갸웃했고 이름을 부르면 반응이 늦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날 밤 집 앞 정류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의 도움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고 제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을 가족 소풍으로 다시 맞이하자는 손주의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보자. 이 아이의 마음속에선 그날이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소풍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재료를 손질해 두었고 계란도 곱게 지단을 붙여두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엌에 선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김밥 싸는 건 처음이네요. 그녀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예전엔 다 내가 혼자 했으니까. 그때 왜 도와드리지 못했을까요? 그땐 너무 미련했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는 게 좋아. 오늘은 오늘답게 살자. 소풍 장소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도시락 가방과 돗자리를 챙겨 도착한 공원에는 이미 여러 가족들이 나와 돗자리를 펴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그늘진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고 남편을 휠체어에 앉혀 그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며느리는 아이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돌리더니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실히 그의 것이었고 그 단어는 분명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도 들은 듯 했습니다. 놀란 얼굴로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은희예요.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희. 그 장면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토록 잊은 줄 알았던 이름을 기억해낸 남편. 그 이름을 다시 그 입으로 부른 순간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걸 그 사람이 기억했나 봐.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잊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일기장 한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그 이름 하나가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은희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저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녀를 향해 세워두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제야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남편의 병간호 앞에서도 우리는 이제 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리듬을 자연스레 알아채고 묻지도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그녀가 먼저 남편을 깨우고 세수를 시켜드렸고 저는 그 옆에서 환복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즈음이면 그녀가 죽을 끓이는 동안 저는 간식을 챙겼고 밤이면 둘이서 남편 옆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뉴스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요즘 엄마랑 할머니 말투가 똑같아졌어요.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떻게 생겼는데? 아이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웃음 안에 대답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아이도 그렇고 저도 이제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넌 이 집 식구야. 다시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말할 수 있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엔 다시 며느리의 방이 생겼고 아이는 매일 밤 제 방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방에 있으니까 이상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며느리는 예전과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허영도 말끝마다 올라가던 자존심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지런함과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앞에서는 어떤 벽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걸. 남편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말없이 보내셨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집밥이구먼. 그 말에 저와 며느리는 동시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묻자 남편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집밥 따뜻하고 좋은 냄새 나는 밥. 그 순간 며느리는 수저를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이어졌구나.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며느리가 끓여놓은 생강차에서 나는 은은한 향을 맡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음미했습니다. 문득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작은 연탄방에서 두 손 꼭 잡고 앞으로 힘들어도 서로 버티자고 약속하던 그 시절. 그 사람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처럼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병들고 며느리는 뒤에서 칼을 꽂고 저는 남은 것 없이 맨몸으로 가족을 붙잡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부드럽게 봉합되는 듯한 지금, 작은 오두막 같은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저 결혼식 날 찍은 거예요. 이때 저 너무 어려 보이네요. 그래, 그땐 나도 눈이 반쯤 가려진 머리를 뭐라 하기도 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예쁘게 웃었더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모르게 늘 의식했어요.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사랑받을 수 있는 며느리인가? 근데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야. 살아봐야 아는 거고 겪어봐야 보이는 게 있지. 근데 넌 버티고 다시 돌아왔잖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니? 그 말에 그녀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방 안에서 가족신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신문에 엄마가 돌아온 얘기 써도 돼요? 그럼 써야지. 그것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겠니? 그리고 다음 날 식탁에 놓인 신문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됐어요. 아빠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고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그 순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아이의 손글씨 한 줄이 우리 가족의 지난 시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다시 일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야지. 다만 가족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며느리는 곧바로 예전 직장에 재입사를 신청했고 다행히도 복직이 허락됐습니다. 그녀는 첫 출근 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셔츠를 걸쳐 입고 조용히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아이 도시락은 제가 어제 미리 싸두었습니다. 혹시 급한 연락 오면 꼭 알려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내가 집은 잘 지킬 테니까 넌 이제 너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아이의 이불을 살짝 덮고 남편의 아침죽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날 오후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엔 반찬 가게 음식보다 집에서 직접 하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무나물이에요. 내가 나 좋아하는 반찬까지 기억할 줄은 몰랐네. 언젠가 어머님이 무는 숨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마음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 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일찍 포기했던 건 아니었을까?
며느리가 복직한 뒤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요즘 진짜 집 같아요. 전에는 그냥 지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가족이 같이 사는 느낌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내가 느낀 거라면 이제 정말 우리 잘 살고 있는 거다. 아이와 저는 손을 꼭 잡고 학교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치지 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종종 제게 눈을 맞추고 어떤 날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감정을 기억하는 듯 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꼭 말해줍니다. 여보, 우리는 다시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종종 남편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님, 저 다시 일 시작했어요. 요즘은 제가 뭘 위해 일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작정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제가 먼저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끝의 반응이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이면 넷이서 시장에도 가고 공원도 걷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일지 몰라도 우리끼리는 압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도착했는지를.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매 간병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다며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며느리와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우리처럼 긴 시간을 견뎌온 가족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부터 흘렸고 어떤 이는 말을 꺼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차례가 돌아와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말을 마치고 며느리를 바라보니 그녀는 조용히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믿을 수 있었던 건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센터 직원도 다른 가족들도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용서도 책임도 그 안에서 함께하는 거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있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같은 자리, 저한테는 무섭기도 했어요. 제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하니까요. 무서운 만큼 내가 그 시간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난 오늘 내가 더 대견했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저를 다시 믿으신 거예요? 글쎄, 아마도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죽을 끓여준 그날부터였을 거야. 그 손놀림이 전혀 가식 같지 않았거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고요한 이해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학교에서 편지를 써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쓴 편지라며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저는 예전엔 왜 엄마가 집에 없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아프고 할머니도 아프고 우리 가족이 다 아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버티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눈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불러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날 밤 잠든 아이를 이불 덮어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때 제가 한 짓 때문에 이 아이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저를 받아주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제 숨이 트여요. 그 마음으로 계속 살면 돼. 용서라는 건 계속 지켜나가는 거야. 하루 반짝 잘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눈을 감은 아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말 잘 살아볼게요. 하루하루 정직하게.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는 의심하지 않기로.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의 건강 상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평소보다 더 많이 멍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식사 중에도 수저를 놓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 변화겠거니 했지만 며칠째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저는 병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진료 당일 며느리는 출근을 하루 미뤄서까지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며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혹시 더 나빠지신 건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무서워도 확인은 해야 해.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좀 더 빨라졌습니다. 남편분께서 받는 자극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급적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표정이나 손길로라도 정서적 교류를 유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도 그녀는 말없이 남편의 방에 앉아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은희예요. 오늘 회사 안 갔어요. 아버님 곁에 있으려고요.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맞추지 못한 채 그저 손을 놓지 않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잃고 기억을 잃어갈지라도 이 집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 매일을 살아내는 두 여자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예전 제 결혼식 앨범이랑 아버님과 찍은 사진이 조금 있길래 정리해봤어요. 그 상자 안엔 노란색으로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어릴 적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을 꺼내 남편 곁에 놓인 탁자에 조심스레 세워두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가족여행 갔을 때예요. 속초 바닷가에서 그때 저 어머님 말 안 듣고 짐 빠뜨려서 엄청 혼났었죠.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한참 뒤 그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사진 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누군가 진심으로 붙잡아주면 바뀌는 거구나. 내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때 어머님의 손길을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무겁고 긴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위로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조용히 열리는 치매 가족 간병자 모임에서 제가 짧은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을 때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눈을 질끈 감고 부정했고, 나중엔 울며 견뎠고, 지금은 그저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간병이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인데도 함께 버텨주는 이가 없다고 느껴졌던 그 마음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 옆에 다시 가족이 있습니다. 오해와 분노, 절망으로 무너졌던 관계였지만 진심을 마주하고 다시 손을 잡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요? 그 아이가 끝까지 남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위해 하루를 쌓았습니다. 그게 용서를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도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한때 가족 때문에 무너졌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붙잡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놓지 마시라고요. 행사가 끝나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집에 가서 남편 손 한번 더 잡아보려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그런 한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이 길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거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끝까지 남아 있었잖아. 그게 널 믿을 수 있었던 이유야.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가 가장 중요해. 그녀는 말없이 운전대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자마자 작은 화분을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이거요. 아버님 방 창가에 두려고요. 햇빛 들 때마다 초록색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화분은 작고 수수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컸습니다. 남편은 그 화분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그 아이를 다시 품은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고 우리는 어느새 그 소리에 익숙해져 조용한 날이 더 낯설게 느껴질 만큼 자연스럽게 또 계절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긴 문장을 말하진 못했지만 어떤 날은 제 손을 잡고 꼭 쥔 채로 잠이 들었고 어떤 날은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 미세한 반응 하나하나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도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책가방보다 더 무거운 고민을 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꼭 의사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말 못하고 기억 잃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저보다 먼저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엄마는 너무 기특해서 말이 안 나와. 그 아이를 키우는 건 그녀였지만 그 아이가 배운 사랑은 이 집안 곳곳에 뿌려진 세 사람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의 방 앞에 작은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의사가 되든 무엇하든 내가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어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해. 며느리는 그 쪽지를 발견하고 조용히 제 방 앞에 다른 쪽지를 붙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그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한 줄이 그동안 모든 걸 버텨낸 제 인생에 대한 작은 보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상도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 앞에서 자랑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바뀌었다는 거 아버님이 먼저 알아보셨으면 해서요. 남편은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걸 다 듣고 있다는 듯 고요하지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남의 손을 잡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걷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지만 다행히도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의 남은 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떠나도 제가 이 집에 남아도 될까요? 저는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떠나도 넌 이 집에 여전히 식구야. 우리 아이의 엄마고 내 손주를 지켜줄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을 함께 다시 일으킨 사람이니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무게와 그 속에서의 용서, 회복, 다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에게 딸이다. 며느리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을 때 마치 오래된 굳은 살이 벗겨진 사람처럼 한결 가벼워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밥맛이 좋았습니다. 아이도 그걸 느꼈는지 젓가락을 놀리다 말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요즘 진짜 맛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그의 짧은 반응 하나에도 온 가족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집안의 큰딸처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제 건강을 걱정했고, 저보다 먼저 남편의 상태를 살폈으며, 저보다 먼저 손주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어머님께서 많이 불편해지셔도 꼭 저한테 맡겨주세요. 무슨 소리야? 난 아직 정정한 걸. 그래도요, 저는 아버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어머님께 은혜를 갚은 건 아직 부족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거지. 나도 너한테 받은 게 많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 흩어졌을 거야.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피보다 더 진한 시간으로 엮인 관계가 되었구나. 며느리가 다시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되는 날, 아이는 학교에서 가족의 정의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쓰려고요. 가족이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내 손을 다시 잡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 문장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의 그 한 문장이 지난 몇 년을 모두 요약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얘가 저보다 더 어른 같아요. 저도 그 손을 너무 늦게 잡았던 것 같아서 늘 죄송한데 이 아이는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날 저녁 아이의 발표문을 들으며 남편 곁에서 저는
조용히 손을 쥐어 주었습니다. 우리 참 많은 걸 지나왔네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은 아주 미세하게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고 묵직한 반응 하나가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를 느끼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그리고 남편이 처음 병세를 보이던 날까지 그 사진들 한 장 한 장마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진 하나를 꺼내 가장 앞장에 끼웠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위에 저는 연필로 조용히 적었습니다. 다시 우리 가족. 며칠 후 동네 마을회관에서 여름맞이 가족 노래자랑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하셨다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참가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며느리에게 아직 상처로 남아있을 수많은 시선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서보고 싶어요. 노래자랑 당일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이웃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우리 가족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멀어지기보다 다가서는 게 더 강한 용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아이와 며느리는 무대에 올랐고 마이크 앞에 선둘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오래된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고 며느리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회관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참 잘 자랐네 하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진심이 느껴진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컸죠?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랑 무대에 서니까 진짜 가족 같았어요.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노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이의 그 말에 한참을 멍하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족이란 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실수를 감싸고 기다려주고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내가 용서한 건 며느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였다는 걸 이제야 안다. 가끔은 상처보다 용서가 더 큰 울림을 만든다는 것도.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부쩍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동네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 숙이고 지나갔을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가 지나치게 시선을 주더라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딸이었고 이 가족의 중심이었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또 손을 내밀고 싶을 만큼 귀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남편의 몸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손을 잡아도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도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우리 가족 모두가 마음의 속도를 남편에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조용히 거실 창문을 열고 가을 바람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 바람 참 좋네요.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스미는 느낌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엔 꼭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곤 해. 좋았던 것도 아팠던 것도. 그런데 신기하지.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그저 따뜻한 기억 같아. 며느리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남편이 앉아 있는 휠체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오늘은 아주 깊은 잠에 드셨네요. 그래도 괜찮아. 저분은 지금도 우리 옆에 있어. 우리가 무너질까봐 끝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날 저녁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 앨범 만들기 과제를 내줬어요.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 좀 써도 될까요? 그럼 다 꺼내서 써.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와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속엔 여전히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저와 남편, 어린 시절의 아들, 그리고 막 결혼에 들어온 며느리의 앳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 되게 어려 보여요. 그때는 어리기도 했지만 철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진짜 어른 같아요.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어른이 될 거야. 밤이 되자 남편은 조용히 숨을 고르듯 잤고 집안엔 깊은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꺼내 써내려갔습니다. 당신, 우린 끝내 이겨냈어요. 그토록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며느리도 결국 다시 품에 안았고 이 아이는 당신의 손자라는 게 자랑스러울 만큼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말을 잃은 자리를 우리가 함께 메우고 있어요. 당신이 점점 멀어져도 우린 그 빈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가족, 당신이 믿고 떠나도 될 만큼 단단해졌어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남편의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다시 눈을 크게 떠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마음만큼은 반드시 전해지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가에 앉아 가을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고 서늘하고 투명한 그 밤 공기 속에서 내가 지켜낸 이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긴 호흡을 뱉어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건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먼저 느껴집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 손끝으로 스치면 금세 서리가 거치는 그 찰나의 차가움. 남편은 어느 날부터 식사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던 분이 이제는 2숟가락이면 충분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몇 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수저를 놓고 받았습니다. 이젠 이 사람 준비하는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끝났고 이제는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제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조용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시기 전에 꼭 한 번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무 말 없어도 다 느끼고 있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일 저녁 남편의 옆에 앉아 짧게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 많이 미웠죠? 그래도 다시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때문에 저 다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아주 조용한 밤
남편은 아무런 고통도 남기지 않은 채 잠든 모습 그대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의 손을 쥐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가요.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게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게요. 며느리는 침대 곁에 무릎 꿇고 남편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약속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가 지켜나갈게요. 그 다짐은 어떤 문서보다 더 진했고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난 뒤 온 가족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깊었지만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식구가 곁에 있었기에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며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잖아요. 같이 밥 드시죠? 식탁 위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고 아이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그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의사 될 거예요. 꼭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될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이 지켜낸 가족, 그 중심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은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을 이어갈 손주까지 모두 남편의 사랑을 받아 자란 사람들이고 이제는 제가 남편 대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가슴 안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그 빈자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긴 이야기는 이제 마침표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한 쉼표로 남겨졌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진짜 가족으로